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급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38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대통령실 정진식 비서실장 이하 3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의 비상계엄에 관한 후폭풍으로 풀이됩니다. 참모진들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라는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내림세를 나타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원자력 발전 육성 사업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전날보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계엄 소식에 놀란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한국 관련 거의 모든 종목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과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이후 낙폭은 줄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시장에 대두되면서 많은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황급히 짐을 싸서 국내 증시를 떠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이제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되면서 바로 한국 시간으로 5일 본회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치적인 리스크 우리 시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내 증시에 관한 긴급 진단을 통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 전략들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마켓 쇼쇼쇼를 통해서요, 마감 시장까지 시장에 관한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대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시장 진단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뉴지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지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필수가 돼버린 금리나 수혜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이 헤드라인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연준 윌러 의사가 12월 달 금리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의사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다라는 시장의 분석 많습니다. 수혜주들 어떤 것들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혼동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불경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금융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 포함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경기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연준의 정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완화 정책을 시작하면 이 강달러 기조가 마무리되면서 이 약달러 상황으로 가게 되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면서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됐죠.
이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완화 스탠스가 나왔을 때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완화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그때 이제 주변국들 반등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경제 성장이 미국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위협도 있고 그래서 완화 스탠스로 갔을 때 미국이 먼저 수혜를 보고 더 많이 수혜를 보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이제 스탠스가 바뀐 부분이에요.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미국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죠. 이 기준금리 인하 측면으로 가게 됐을 때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시각은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장기적인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는 이 글로벌 불경기로 인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 점을 이제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울퉁불퉁하면서 이제 물가가 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연준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미디어의 포커스가 이 물가가 아니라 바로 경기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향후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고 여기 1번 수혜는 역시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좀 불안감도 많잖아요, 대표님. 그리고 뭐 그간에 낙폭이 있었던 종목군들도 많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긴 한데 이제는 좀 그 금리 인하로 엮여서 볼 때는 지났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하지만 네. 여전하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께서는? 네, 여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네.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계속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경기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질 텐데 그때는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이 수혜를 받는 것 역시도 굉장히 이제 자금 유입 속도 자체도 빠르게 들어올 것이라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제약바이오를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즌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공포감이 만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장의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오히려 또 오늘의 하락이 어찌 보면은 또 매수의 개로 잡아봐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매수 타점으로 잡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그쵸. 생각은 있어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도 역시 여기에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매도러시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도 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네. 매도러시가 좀 안정됐을 때 우리가 진입해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매크로적인 리스크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도 지금 시장에 대두되고 있잖아요. 근데 엔캐리 공포도 조금 스물스물 다시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일본이 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제기가 됐는데 이거에 따른 시장의 충격 여파는 크게 없을까요, 대표님?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할 거로 네. 보고 있고요. 환율이 이제 안정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러시가 이어지고 이게 또 반대 매매를 불러오면서 급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용수철 원리를 몇 번씩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크게 한번 무너졌다가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는 체질 개선이 완벽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제 급락이 나온 다음에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한 차례 정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캐리에 관한 리스크들도 우리 시장에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뉴지스는 한번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면서 오늘 시장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이 시장에서 어떤 힌트들 찾아볼 수 있을지 바로 한번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시죠. 자, 대표님 같이 한번 저희 헤드라인 바라봐 주십시오. 네. 자,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이 코앞이다. 사실 이 뉴스는 우리
우리 투자자분들이 처음 접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헤드라인 어떻게 해석을 해보고 또 시장에 어떤 전략들 잡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불경기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시장이잖아요. 오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집중해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해요. 네. 우리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때 기회로 삼는 기업들이나 뭐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 투자 그루 중에 한 명이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랑 피터 린치를 가장 제가 좋아하는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경기 민감 업종에 투자할 때는 생존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얼핏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 보여요. 왜냐하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수익이 당연히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이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건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경기에는 과하게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망할 수도 있거나 점유율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민감 업종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점유율을 뺏어오거나 외형 확장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호경기가 됐을 때 어려워지고 점유율을 뺏기고 망한 기업들의 그 시장 점유율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그 파이 자체가 호경기가 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생존 기업을 봐야 된다. 승자 독식 구조다.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게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불경기가 만연해 있을 때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결국 일단락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이렇게 외형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이제 대형항공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항공 원톱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호경기가 왔을 때 이렇게 불경기의 외형 확장을 해놓은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외인들도 이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1, 2주간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호경기를 바라봤을 때 대한항공의 수혜가 좀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사실은 LCC 항공사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됐잖아요. LCC도 자회사로서 몇 가지가 합병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LCC 항공사들에 관한 생태계 변화라든지 주가 변동성도 있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저가 항공사들이 또 인기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호경기를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 맞아요.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막 미국 여행 간다, 네. 유럽 여행 간다. 그러기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근교, 우리가 좀 빨리 갈 수 있을 만한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좀 가까운 인접 국가들로 여행을 가는 수요가 먼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 항공사들 이런 쪽으로 먼저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큰 틀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지분 구조를 타고 가다 보면 또 이제 대형 항공사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온기 자체가 먼저 이 저가 항공사로 간다 뿐이지 결국 이제 호경기로 갔을 때 최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결국 이제 대형 항공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좋겠냐면 대형 항공사를 먼저 이제 구심점으로 두고 좀 조미료를 곁들이듯이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큽니다.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지표 종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대한항공 같은 우량주를 기반으로 해서 저가 항공사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한두 종목씩 첨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어지럽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 찾아볼 수 있을까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들 투자 전략으로 잘 가져가셔서요. 좋은 타이밍에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질 텐데요.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 긴급 진단을 통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또 한국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힌트들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고려 아이언은 어느 정도 변동성 나타내면서 계속되는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려아연 주주분들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 힌트들의 정답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오늘 시장 파악하고 오시면서요. 저희와 깊이 있는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자, 윤희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간밤 환율이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환율은요, 외국인 수급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이야기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원달러 환율 전일 주간 거래 종가가 1,40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빵 하고 터지고 나서 야간 거래는 1,442원을 0시 30분께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진정세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결국 1,425원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1,442원까지 터치가 나왔던 적은요,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장중 변동성 역시 만만치 않았었죠. 42원 이상의 변동성을 보인 바가 있었는데 과거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IMF 당시 97년 12월과 98년 1월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0월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3월에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바가 있었고 그 다음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앞으로 향방 어떻게 될까요?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한 연구원에 따르면 원화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선호도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원화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1,410원대에서 1,420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화를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실제로 개입을 하게 된다면 1,420원대에서 추가로 상승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물론 안정화를 약속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프랑스 사례를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이었죠. 프랑스 총리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의회 패싱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정부 불신임 투표 발의를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 붕괴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게 되면서 유로화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갈 길을 가는 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 이야기죠. 제가 차트를 한번 두 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0월 30일경에 최윤범 회장이 2조 5천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하한가로 장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이슈 받아가게 되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살펴봤더니 7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상승세 붙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11월 26일 이후 전일 종가까지 주가 상승률이 무려 71%에 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차트는 바로 오늘 5분봉 차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강한 슈팅 보이면서 장중 한때 172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까지 강한 상승세 붙는 이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영권 분쟁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가 1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주주 명부 12월 20일에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주를 확정짓는 날짜는요, 20일보다 2거래일 전인 12월 18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호 지분 확보 기간이 코앞에 있습니다.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내 지분 매집 경쟁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BK 연합 측 같은 경우에는 39.83%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윤범 회장 측과 백기사 측의 지분을 합했더니 34.1%로 이 둘의 격차는 5.7%포인트 가량이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까지 주가가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오늘 비상계엄을 빼놓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우리 한국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오후 시장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후 시장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줄평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한 줄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개장했다.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어땠죠? 뭐 저는 좀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돌발적인 악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현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요. 과거 이제 뭐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충격이 한번 오게 되면 증시 자체가 정말 크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적 파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른 이제 창조적 상승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한 차례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섣불리 손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선택은 좀 어느 정도 주의하시고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해놓으신 상황에서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고 반등 주는 시점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의 시점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게 리스크 해소가 완전히 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장에 지금 들이우고 있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 추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경기가 정말 좋았다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투자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불경기 시기에는 정부 신뢰도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와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 다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출근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전히 돈을 벌고 있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기업 성장 업종에 투자했다면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섣불리 손절하는 거는 좀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 지수가 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정말 어려운 적이 몇 차례 있었죠. 그래서 지수를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 우리가 한번 좀 돌아가 봤을 때 2019년도 이때도 지수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도 사실 경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증시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었고 기준금리 이때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2019년 말에도 이제 지수 살아날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매수 접근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과연 코로나 팬데믹 때 손절을 하는 게 맞았을까, 추매를 하는 게 맞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추매를 하는 게 맞았고요. 오히려 이때 급락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가 20년도, 21년도에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급락하면 사면 되지. 지금부터 그쵸. 손절했다가 네. 급락하면 사면 되지. 왜 손절을 하면 안 되냐 하실 수 있겠는데 네. 이걸 맞추겠다라는 것은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비가 무조건 온다라고 예측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네요.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있다. 급락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건 장기적으로 시장을 상방으로 이끌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준금리 인하는 초반에 불경기 모멘텀이 워낙에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수를 이제 급락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절반 정도는 이제 공격성을 띠시면서 가되 절반 정도 현금을 가지고 가면서 급락을 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간에 또 여러 가지 패턴들 봤었을 때 우리 증시에 추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급락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고요. 실시간 대응 저희와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해요, 저희. 자, 그렇다면 오늘 5이슈 한번 열어보면서요. 계속되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의 5이슈는 직접 열어주셔야 되는데 한번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열어주시죠, 대표님. 네, 한국경제 비상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보시죠. 네. 아, 비상입니다. 비상계엄의 리스크 커지나 앞선 이야기와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정말 비상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시장 계속 본 지 오래됐는데 왜 이 이슈를 또 오늘 또 선정을 해오셨을까요, 대표님? 저는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흔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 준비를 그런 해왔어요. 마음. 예, 네. 예. 지금 사실 급락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고 기업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기업 가져가는 게 자체는, 네. 예, 저는 맞다고 봐요.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제 그 개별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지만 증시 그리고 거시적인 문제에서 대외 변수의 문제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멘트를 이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 추매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이 근데 저는 100% 다 주식에 들어가 있어서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익절할 수 있는 거는 좀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고 매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거시적인 부분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되게 되면은 투자를 자꾸 안 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럼 기회를 다 놓치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좀 용기를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국내 증시 비상을 겪으면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부분 많을 것 같아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다뤄야 될 것 같고 금통위에서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들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앞서도 이제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수치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환율 간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저도 차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었는데 자, 환율 언제쯤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세요, 대표님? 환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대외 이런 변수 것들, 역시도 네.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이 좀 과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한번 저는 증시가 부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는데 맞아요. 좀 초치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완화 국면에서도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좀 과한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물론 앞으로 당분간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한 번 정도 이제 부러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이제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 주식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조금 더 밸류적으로는 매력은 있어졌다는 거네요.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도 또 신고가 랠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건 오늘 시장 딱 보니까 한국이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이 됐어요.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을 가지 말아라 이런 또 공지사항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주, 뭐
뭐 관련해서도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들도. 그럼 이런 관련 종목군들의 회복 시점들 언제쯤 될까요? 역시나 리스크 해결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걸 저가 매수의 시점으로 또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저가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게 좀 오히려.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외국인들도 돌아오는 거를 이제 좀 보려면 결국 한번 뭐 미국 증시도 좀 무너질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좀 무너지면서 강달러 기조가 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달러 기조가 마무리되면서 주변국들로 돈이 퍼지게 되면 한국으로도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 전에 한국 증시가 한 차례 환율발 증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외인들 매수세가 이제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거고 이제 이번 달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주변국들로 유동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확보될 거라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과정 안에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줘요. 그때가 이제 기회인데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를 못 합니다. 기회일 때. 이제 한국 증시가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부터 바로 반등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좀 공격성을 띠실 만한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오늘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급격하게. 뭐 아시다시피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이는데 정치 테마주에 관한 대응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럴 때 이제 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개인 투자자들 많이 현혹하게 되는데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정치 테마주 안 건드리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분들이 난이도가 높은 거를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좀 권장드리고 싶은데 정치 테마주는 이 위험하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섹터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위험하다,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어디서 보냐면 결국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지금 시장이 정치 테마주의 그런 이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측 불가능하니까 위험한 투자라는 거고 이런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옮겨가게 되면 아마 시장 자체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금 확보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타점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게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자체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경우에 또 외국인이 돌아올 만한 그런 면모는 전혀 없어 보이는 시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업들에게 리스크는 없는지 일단은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매를 좀 먼저 맞는 상황이 오히려, 벌어질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불안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트리거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해요. 이 사이클상은 유사하게 가는데 가면만 좀 바꿔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내놓았던 이 돌발 악재가 네. 가장 이제 트리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나 그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다 촉발된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환율발 증시 급락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좀 매를 빨리 맞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락이 차라리 좀 빨리 나오는 게 어떨까. 급락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이나 몇 개월 전 이제 지수 수준은 아득히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의 하락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거기에서 개장이 안 될 정도였다. 그러면은 그랬다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악재가 크게 터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트리거가 돼서 나중에 이제 터질 게 이 신뢰도 문제가 이제 촉발되면서 외국인 매도러시가 환율을 건드리니까 그렇죠. 지금 실제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외환보유고가 계속 속된 말로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 방어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뭐 감당 가능한 수준인데 이게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좀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외국인들도 지금이야 괜찮지만 앞으로도 괜찮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환보유국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당국에서 간밤에도 뭐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 증시 리스크, 뭐 금융시장 리스크의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대표님?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조치야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놨어야 대처가 되는 거지. 그쵸. 지금 와서 이제 준비해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소액호 외환간 고치는 게 맞고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이 드라이빙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미국이 저런 스탠스, 자국 우선주의, 미국으로 다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 쪽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얘기에 좀 너무 신뢰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외 변수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외 변수에 오히려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객관적으로 또 시장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이러한 사태들이 우리가 그간 이제 밸류업 지수가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업의 밸류 관련한 공시들도 어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마저도 좀 무색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감들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액션을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게 그럼 정부에서 열심히 하는 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각종 정책들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불경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2021년도, 2020년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약에 금투세를 적용해야 될 만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면 그거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네.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좋고 돈을 번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떻게 되죠? 말이 쏙 들어가죠. 오히려 그거에 플러스 더 얹어서 상법 개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주주 친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 부동산이 한국은 그동안 투자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잖아요. 부동산 생각하면 쉬워요. 부동산 하락장일 때, 어려운 장일 때 어떻게 되죠?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혜택이 부여돼요. 주식시장도 비슷할 거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액션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완화된 이 규제들이 결국 상승장을 불러왔을 때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거든요. 하락장을 막는 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트리거로서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갈 때 굉장히 파급력 있게 올라가는 힘을 발휘해줘요. 이게 용수철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 때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화되고 있는 이런 스탠스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고 아마 하락할 때마다 계속 하나씩 카드를 꺼내면서 풀어주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카드가 풀리고 있구나.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상 개헌 관련한 국내 증시의 리스크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환율부터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들까지 여러분들 챙겨보시면서요.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께 인사드리면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방금 들려온 속보에 의하면 탄핵 투표 역시도 6일에서 7일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권가의 시선에서는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봤는지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면서요. 시장에 관한 5가지 기업에 관한 브리핑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5가지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가 섹터적인 전략들 그리고 기업적인 전략들과 밸류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아차부터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요. 어제 장 후반쯤에 밸류업 지수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주주 환원을 넓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당률에 관해서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 10% 정도의 매출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재무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약세 나타납니다. 그래서 LS증권에서도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에도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사실 오늘 기아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목표 주가가 유지되고 또 매수 의견을 바이로 유지했던 기업들을 저희가 열심히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 힌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S증권에서는 기존 목표가 14만 5천 원에서 수정 목표가 14만 5천 원까지 그대로 동결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미국 쪽에 관한 매출도 늘었다라는 소식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주가의 탄력 전혀 받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코스맥스도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섹터인데요. 굉장히 안타깝죠. 어제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권가 시선에서 봤을 때는 코스맥스에 관한 영업이익과 매출은요. 계속되는 상향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수출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나라별로 뜯어보자면 한국 쪽으로는 30%의 매출 상향, 그리고 중국은 역성장.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동남아시아 국가 쪽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내다봤습니다. 동남아 쪽에 관한 법인 매출 상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요. 이런 역성장에 관한 리스크들 모두 다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유한타증권에서는 코스맥스 여전히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오늘 시장의 분위기들을 좀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목표가는요. 그대로 좀 동결하는 양상을 보여왔고 매수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사들을 보유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 보겠습니다. 하이브 최근 들어서 엔터주 중에서도 많은 잡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업종 내에 있는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최선호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뉴진스에 관한 리스크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뉴진스가 하이브에 소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뉴진스의 지금까지의 매출을 도려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매출에 관한 가이던스는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키는 역시나 BTS가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매출의 상향 조정되면서 가이던스 그리고 컨센서스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또 BTS 쪽에 관한 매출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 하이브의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BTS 같은 경우에는 내년만 하더라도 1.2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하이브에 관한 밸류는 점진적으로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요. 여전히 뉴진스 리스크 가져갑니다. 하향 조정됐지만 매수 의견은 바이로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보티즈도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관련한 내용을 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기업이면서도 자율주행 관련 기업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로봇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로봇 기업들이요. 자율주행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판로가 조금 더 용이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관한 매출이 2025년도부터 잡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로봇 기업들은 실적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보티즈는 내년부터는 업황에 관한 흑자 전환의 턴어라운드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수정이 됐을까요? 역시나 신규 편입되면서 이 목표 주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들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양식품도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삼양식품에 관한 계속되는 매출 호조를 내다봤습니다. 삼양식품은 사실은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국 쪽으로의 진출 확보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월마트 모든 점포에 불닭볶음면을 리즈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매대를 채우고 있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공장을 증설했고요. 그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글로벌적인 수요에 관한 어느 정도의 공급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업 마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상향 예상된다라고 보고요. 유럽 쪽으로의 판로도 확대 중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에 관한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목표 주가는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대변해주는 리포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조를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밤에요. 암호화폐 시장 급격하게 움직였거든요. 무려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30분 만에 33% 하락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54%, 이더리움도 30% 넘는 급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역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국내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간밤에 코인 시장 바라보면서 너무나 좀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거래소 그리고 국내 거래소 대비해서 코인 시장, 우리 국내 거래소에 관한 가격이 급격하게 하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많은 외신들에서는 사우스 코리아를 헤드라인으로 걸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도 분명히 성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지만 다시금 시장에 관한 상승 압력을 받아오면서요. 시장에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차트상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의 시세가 반영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비상계엄 셈포 30분 만에 30%의 하락세 나타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50% 넘는 하락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거래소에서 리플의 하락이 이제 해외 거래소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오기도 했습니다. 자, 리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좀 꺾여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플 시장에 관해서 다양한 또 상승 호재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내 증시에 관한 이런 하락 여파들 해외 거래소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락을 맞이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셀이었다라는 지난밤 암호화폐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은 지금 시장에서는 1%가량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솔라나 코인 쪽에서도 하락에 관한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국내 거래소에서는 보였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또 언론사들을 찾아보니까 사우스 코리아발에 관한 공급 쇼크들을 다들 헤드라인으로 걸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외신에서도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우리가 국내 거래소를 떼어놓고 전반적인 거래소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량이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계속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엄청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 이겨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감 시작까지 계속되는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